세계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스위스도 GDP의 42%에 달하는 빚이 있고, 경제 대국 독일도 전체 경제의 규모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려 38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 숫자는 매 초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냥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이는 정부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빌린 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국가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대출과 달리 국가 부채는 한 곳에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외국 투자자,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 등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 부채에는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진 빚만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연방정부가 진 빚만 국가 부채에 해당되고,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가 진 빚은 별도로 계산되죠.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이 가진 신용카드 빚이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것들은 국가 부채와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다른 특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돈을 인쇄해서 쓰지 않고 굳이 빚을 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 발행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낸다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넘어선 사례나 1990년대 짐바브웨에서 100조 달짜리 지폐가 등장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화폐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게 되면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트럭 가득 지폐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경제정책의 건전성을 검증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견제장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의료, 국방, 사회보장, 인프라 건설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세금 수입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세금으로 2조 8천억 달러를 걷었는데 필요한 지출이 3조 5천억 달러라면 7천억 달의 부족분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차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모두 장단점과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국민들이 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병원 예산을 줄이면 의료 서비스가 악화되고 교육비를 삭감하면 학교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당장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다리, 공항, 항만 같은 인프라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동안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만약 정부가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만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돈을 모으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국민들은 불편한 교통망과 낙후된 시설들을 참고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차입을 통해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하면 완공과 동시에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물류비가 절약되고 공항이 확장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항만이 현대화되면 무역이 활발해지죠. 이런 투자는 마치 개인이 교육비 대출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당장은 빚이지만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자금 조달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경제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4조 2천억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GDP의 거의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만약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결과적으로 경제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나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거나 세금을 올려서 자금을 마련할 여유는 없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차입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와 복구가 끝난 후에 재정 정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기존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를 차환이라고 부르는데 개인들도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방식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수명이 무한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도 함께 늘어날 수 있거든요. 2015년에 빌린 돈을 2025년에 갚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 빚을 갚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차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는 국채 발행을 늘려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가 줄어들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죠. 이런 정책적 활용은 단순히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을 누가 정부에 빌려주는 것일까요? 국가부채의 채권자들은 크게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중앙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반 개인도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채나 정부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돈을 대여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채를 100만 원어치 샀다면 정부가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100만 원을 빌려준 셈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외에도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투자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의 주요 구매자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채권을 선호합니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 수십 년 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장기 국채에 많이 투자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도 여유 자금을 국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정부 기관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 같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여유 자금으로 국채를 구매하는 것이죠. 2025년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의 약 21%인 7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이런 정부 내부 차입에 해당합니다. 한 정부 안에서 이런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각 기관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기금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외 투자는 단순히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외환 보유고를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으로 미국 국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발 자금을 지원받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IMF 구제금융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든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직접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너무 밀착되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대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주요국들이 활용했던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정부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시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국가 부채가 정말 나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빌린 돈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투자들은 당장은 빚을 늘리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세수를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부채 상환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서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건전한 부채 활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전체 수입에서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교육이나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에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약 8%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 과거의 빚을 갚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신용 등급 하락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신용 평가 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 그 나라의 국채 금리가 급상승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새로운 차입 비용이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11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AAA 등급을 잃었을 때나 2012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섰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입니다. 국가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2년 스리랑카가 520억 달러의 대외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상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료와 식료품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이후로만 벌써 세 번째 디폴트를 경험했는데 매번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빚이 위험한 수준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부채 대 GDP 비율입니다. 국가의 총 부채를 1년간 생산하는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죠.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부채 비율을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이 250%를 넘어서지만 대부분이 자국민 보유 채권이고 엔화 표시 부채여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60% 수준에서도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외화 부채가 많고 경제 구조가 불안정한 나라들은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한 숫자보다는 부채의 구성과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의회가 정부의 총 부채 규모에 상한선을 두어서 이를 넘어서면 더 이상 새로운 차운 차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2023년 기준으로 약 31조 4천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집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 상향을 주장하면서 매번 치킨 게임을 벌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디폴트의 참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한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정치적 드라마는 때때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채 증가에 대한 제동장치가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아예 부채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채가 거의 없는 곳은 마카오 정도인데 이곳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마카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카지노 수입으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면적이 서울 강남구의 절반도 안 되고 인구가 68명 수준이라서 가능한 일이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부채를 완전히 없애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둘 다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2010년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적 정책을 펼쳤을 때 GDP가 25% 이상 줄어들고 실업률이 27%까지 치솟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채를 줄이겠다고 경제를 파탄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정부 채권이 사라지면 금융시장에도 큰 공백이 생깁니다.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져서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들이 장기 자금을 운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국채가 없다면 이런 기관들이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나 보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도 국채 매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도구가 없어지면 경제 조절 능력이 크게 제약받게 됩니다. 국가 간 경제 관계에서도 부채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도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죠. 이런 상호 의존 관계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 역할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 안정성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차입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대규모 투자는 현재 보유한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차입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결국 국가 부채는 현대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치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용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활용되는 부채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인기몰이나 부패한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되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정치인들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성이 강해질수록 국가 부채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정부들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